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 제가 강사 소개하시고 우리 장희성 교수님 나오셔서 인공지능과 기독교 신앙, 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이러한 강연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희성 교수님이 사실은 기독교와 이게 붙으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평소 그냥 잘하시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희성 교수님은요, 제가 청택 때 재직할 때 정말 헌신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고 저를 많이 도와주신 참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또 일하셨고 우리 학교에 오신 지 2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융합 소프트웨어학과의 교수님이고 또 학교의 가장 중요한 보직인 기획경영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장희성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희성 교수입니다. 네, 일단 죄송함과 좀 감사함을 좀 먼저 사실 이제 목사님 제가 2003년에 임용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좀 검정색이셨는데 이제 20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 뵙고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을 제가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달 전에 그래서 뭐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해달라 그래서 처음엔 이제 저희도 교회 학교처럼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어제 이제 허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2시 예배한다 그래가지고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만한 이제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죄송함을 먼저 전하고 감사함은 제가 사실 이제 대학원 때 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요즘 뭐 이렇게 화두가 되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이제 유교가 처음 터졌을 때 1950년이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이미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랄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한 7, 80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때 그 교수님한테 그때 당시에는 그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좀 듣고 2016년 알파고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면서 다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새로운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요즘 이미지를 인식한다든지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든지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면서 다시 화두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걸 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함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강의 자료가 제가 준비를 좀 이제 처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감히 얘기할 건 안 되고 제가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겨났고 기술은 뭐가 있고 주로 서비스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위기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기회와 도전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마지막 기독교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이라고 챗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요즘은 챗GPT가 워낙에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장에 또 좀 얘기를 많이 한 목사님 자료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한번 보시고 어쨌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공지능도 활용하고 이런 걸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그 인공지능을 이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기 담임 목사님의 이제 카톡에 그레티스라는 말을 사실은 그 예전에도 좀 궁금했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소위 이제 챗GPT가 이렇게 상용화되거나 쓰기 전에는 구글 아니면 네이버를 검색을 했는데 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초점을 잘 못 맞춰요.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만큼 챗GPT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내고 답을 해주는데 요 안에 있는 기술적인 얘기는 저 밑에 보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술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또 기술이 좀 있고, 그다음에 RNN이라 그래서 심층신경망의 뭐 순환신경망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LSTM이라 그래서 저건 또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제안한 아이디어로 만든 사람의 문체를 앞과 뒤를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찾아내주는 기술을 보면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도 있고, 챗GPT는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 되면 어딘지 쉽게 쓸 수 있지만 그 안에 기술적인 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이제 한두 학기 강의로 이렇게 하기에도 좀 부족한 양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분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1차 농업혁명부터 쭉 와가지고, 그때 이제 ICBM이라 그래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저 B라고 하는 단어에 빅데이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를 좀 보면 사실은 이제 AI라고 하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제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고 사실은 이제 인공이라고 해서 사람이 만든 가공한 이제 지능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말의 처음 어원은 저분이 이제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분인데 2014년에 저 오른쪽 아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아마 이제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저게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제 컴퓨터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저분이 오른쪽 위에 보면 마인드라는 학술지에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컴퓨터의 어원은 저 오른쪽 저기 앨런 튜링 밑에 있는 분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앨런 튜링의 스승님입니다.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였는데 두 분 다 유럽 사람인데 그때 2차 세계전 당시에 다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컴퓨터의 역사는 이제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뭔가 저장을 하고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적 이론을 처음 만들어낸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제자가 저 앨런 튜링인데 저분이 좀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폰 노이만이 나랑 같이 계속 공부하자 그랬는데 자기는 영국에 가서 사람을 좀 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암호화를 많이 풀어가지고 독일 암호를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암호를 풀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보면 저 왼쪽 아래 사진에 보면 오른손 위에 사과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사과 안에 독을 먹어서 자살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과를 애플에서 로고를 이제 삼은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마지막까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대부분의 컴퓨터를 하신 분들은 앨런 튜링의 저 사과를
형상화해서 로고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인텔리전스라는 말은 저분의 논문에서 처음 도용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제 1950년에 우리나라 6.25가 터졌을 때 실린 논문이고 한 6년쯤 있다가 그 요 10분이 그 다트머스 칼리지라고 하는 데서 처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1956년에 그 저가 이제 편지인데 편지가 이제 논문지에 실릴 만큼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10분이 이제 모이는데 이제 모여가지고 학회도 하고 뭐 하려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록펠러 센터라고 하는 뉴욕에 그 이제 기름하고 뭐 에너지로 돈을 많이 빌딩 부동산 거기서 편지를 씁니다. 존 메카시 민스키라고 하는 사람 오른쪽 왼쪽 위에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라는 주제로 학회를 좀 하려고 하니 돈 좀 붙여다오 이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장님이 $7,000를 봉투 안에 넣어서 보내줍니다. 한 800만 원 정도. 거기서부터 이제 요 10분이 그 돈 가지고 AI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AI라는 말이 시작이 됐고 저분 10분들은 각각에 계신 분들 하나의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대단하신 그 업적을 세우는 정보통신 쪽, 컴퓨터 쪽, 심리학자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뭐 법학자도 있고 IBM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5, 6년 전에 상당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은 그 사람이 하는 거를 흉내를 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한테 그런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컴퓨터는 거의 3가지는 다 쫓아왔어요. 거의 다 잘합니다. 보고 이거 임상순 교수님 이게 알아요. 거의 뭐 이제 거의 99.9%까지 사람이 하는 시각은 거의 100%를 다 알아맞춥니다. 로봇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잘하는 거는 뭐냐면 듣는 걸 잘합니다. 내가 듣고 내 목소리를 흉내를 내요. 엄청 잘합니다. 컴퓨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잘하는 거는 이 촉각을 이제 보고 듣는 것만큼은 못 하는데 이 느끼는 거. 때리면 얘가 일어나죠. 그런 로봇 본 적이 있죠. 이 느낌, 그러니까 촉각을 또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컴퓨터가 아직까지 못하는 건 뭐냐? 냄새 맡고 맛보는 걸 못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컴퓨터는 이제 요 사람이 이제 후각,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눈 감고 이건 커피 냄새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은 다 하죠. 눈 감고 이게 커피냐 녹차냐 다 구분하잖아요. 그다음에 맛을 보고 짜다, 달다, 뭐 맛있다, 맛없다, 짜다, 뭐 맵다 이런 걸 지금 못해요 아직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요 5가지 감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일 주안점을 가지고 하는 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보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테슬라가 소위 미국에서 얘기하는 0등급부터 5등급까지 기술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기 혼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지금 버스가 자율주행하고 있는 거 있죠. 보는 거는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 보고 판단하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 규범적인 것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되고 있고 듣는 것도 거의 90% 이상 목소리를 주면 요거는 손석희 목소리야 다 알고 흉내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1950년에 처음 이제 이렇게 그 학회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있을 때 저렇게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한 80년 동안 상당히 많은 그 침체기가 있었고 부흥기가 있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크게 저는 이제 2가지로 좀 보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수학적에서 보면 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거는 뭐 당연히 공식도 있고 하지만 이 인공지능에서는 그런 공식을 통하지 않고 학습을 합니다.
얘는 달라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 성능이 더 좋아요. 근데 성능이 좋으려고 그러면 얘가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뭐 한두 개 데이터 가지고는 알고리즘이 더 성능이 우수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침체를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컴퓨터의 그 연산 능력이 못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학습을 하고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CPU라 그러는데, 이게 컴퓨터의 그 주기억 장치의 성능이 이 그 이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드디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딥러닝의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캐나다에, 그분은 아직도 살아 계신데, 그분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데이터도 많고, 데이터가 많아진 게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모든 곳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학습하는 데 너무나 편리하고, 컴퓨터 성능이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빨리 처리하고 이런 능력이. 그래서 이제 그게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결론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보면, 투자를 했던 시기는 막 부흥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아직 우리나라는 뭐 이제 투자를 이제 요 근래에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그 자금을 줘서 연구를 해야 그쪽 분야가 활발한데, 그게 조금 뭐 이렇게 별로 안 좋네 그러면 이제 자금이 떨어지고 이러면 또 쇠퇴를 하고 뭐 이런 그런 걸로도 이제 관련이 돼 있고, 또 경제 상황하고도 관련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챗GPT의 이제 유료화 버전이 있고 그 무료 버전이 있긴 한데, 그 유료화 버전은 월 $20를 주면 다양한 컨텐츠를 상당히 그 원하는 그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일반적인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쪽에서는 패턴 인식 기술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가지고 로봇가 혼자 다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림을 대신 그려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는 독일에서도 목사님이 이제 로봇가 나와서 가상의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주로 여러 가지 것 중에 보면 이제 크가지 이제 기술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핵심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그 민스키라고 하는 존 메카시라고 하는 두 사람, 민스키는 이제 뉴런으로 해서 인공신경망 쪽에 시작을 했고, 민스키는 전문가 시스템에 기반이 된 리스비라고 하는 언어를 처음 개발을 하면서 소위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 지금 현재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이썬이나 뭐 자바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고 있는 그거에 이제 근간이 되는 이론을 처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약간 그 경제 공황 시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미국에서. 그래서 매번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지 말고 요걸로 개발된 자문, 이렇게 나 지금 뭐 우울해, 뭐 하면 좋겠니,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답을 정신과 의사가 해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효과를 좀 봤었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5년에 머신러닝이 이제 그 처음 제안이 됐고, 그다음에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하고 체스를 이제 뒀었던 게, 사실은 이제 바둑이 아니라 1970년 당시에 체스를 두고, 그다음에 퀴즈쇼에서도 인공지능이 우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바둑을 좀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훨씬 전에 체스하고 퀴즈쇼를 컴퓨터가 그 당시에 체스의 1인자, 그다음에 퀴즈왕하고 해서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퀴즈를 그냥 내면 그 컴퓨터가 말을 이해하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있으면 그게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고 해서, 이제 사실은 알파고도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시작이 됐지만, 처음에 얘가 이제 이미지 인식과 그 안에 들어가는 힌튼이 제안한 그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둑을 두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이세돌이가 한 번 이겼죠. 이세돌 구단이. 그 다음에는 계속 졌는데, 그래서 안정화가 돼서 이거를 챗GPT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지금 하고 있고, 그 리스비라고 해서 지금 처음에 존 메카시가 제안한 그 AI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그 인공지능을
그 보통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좀 나누는데 하드웨어는 지금 뭐 CPU에서부터 GPU, TPU, 텐서플로우 지금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양자 컴퓨팅 기술로 하드웨어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지금 평택에 갑자기 그 SK한테 지져가지고 HBM 반도체 메모리 이제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빅데이터 전용 하이 밴드위드스 그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 메모리로는 이제 그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HBM 메모리를 그 엔비디아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삼성이 주도권을 뺏겼죠.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인사를 뭐 다 바꿔가지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려고 평택을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먼저 앞서갔죠. 이게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하드웨어는 그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존에 이제 했었던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파이썬 언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간이 되는 이론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인공지능 안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머신러닝 안에 특히나 이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요 안에서 여기서 임상준 교수님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 있죠. 여기 머릿속에 뭔가 있어요. 요거를 존 사무엘하고 저 PDP하고 힌튼하고 쭉 이어져 오는데 그분들이 요 사람의 뇌 과학적으로 뉴런이라고 하나 봐요. 요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 전달하는 건 시냅스고 요걸 이제 그 이론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공신경망을 개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 안에 있는 기법들 중에 하나인데 얘가 다른 머신러닝보다 성능이 좋아요. 학습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으면 잘 알아맞혀요. 특히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 이미지는 거의 99.9%다 이제 확인된다고 틀리지 않고. 그래서 저 인공신경망이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지금 챗GPT의 기본적인 이론이 저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즘 저분들은 다 이제 살아 계신 분들인데 두 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오른쪽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고 저분이 이제 인공신경망이나 딤신경망에 이번에 이제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인데 저분이고 그다음에 저 위에 오른쪽 분이 앤드류 윙이라고 하는 미국계 중국인인데 저분이 또 상당히 인공지능의 딥러닝 중에 많이 이제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지금 대부분의 패턴 인식 기술은 다 딥러닝의 인공신경망의 심층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다 알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분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논문 써달라 논문 쓴 겁니다. 자기가 인공신경 아마 유료 버전이라 해야 될 거예요. 무료 버전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시를 써달라 주제만 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를 A4 용지 한 장으로 써달라 이렇게 다 써줍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 얼굴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거는 유료 버전으로 좀 가야 됩니다. 컨텐츠가 좀 있는 거는 저작권이 있는 거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 작사 작곡을 해달라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내가 하면 몇 시간이 걸릴 일들을 상당히 그래서 가끔 저희 총장님이 좀 바쁠 때 저보고 인사 말씀 써달라고 합니다. 저는 챗GPT 많이 의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거 쓰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뭐 쓰지? 그래서 그냥 써달라 그러면 안 되고, 자 오늘 이제 예배 시간에 2시 예배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주제는 에베소서 A4 용지 한 장으로 감사액을 써줘 하면 A4 용지 한 장으로 딱 써줍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좀 수정을 하죠. 상당히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챗GPT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제가 자수를 해야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감사의 말씀은 이렇게 늘 하던 거니까
제가 이따가 보면 이제 설교문도 만들어 줍니다. 목사님이 되게 기분 나쁘시긴 할 텐데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좀 전해줘. 1시간 분량 A4 용지 5장 쫙 만들어 줍니다. 저는 그냥 읽으면 돼요. 목사가 아닌데 상당히 위험한 그 이제 발상이긴 하죠. 실제 그 독일에서는 그 이렇게 앞에 그걸 이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김문기 목사님과 김문기 목사님을 적대시하는 사이에 서로 학습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봤을 때는 새로운 분이 오셨네. 새로운 김아무개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겠습니다. 하면 그냥 해요. 그러면 이제 마치 이렇게 보면 뭐 로봇처럼 생겼지만 사람처럼 탁 돼요. 그러면 외부인이 멀리서 강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이 진짜 더 말씀을 더 잘하시네, 더 은혜로우시네. 이렇게 좀 이제 되는 시간이 이제 오면 상당히 목사님이 저기 이제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결국은 아까 첫 번째 목사님 하셨다시피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그거는 좀 경원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이제 교회에서는 바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전문가들은 싱귤렐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이 이제 온다 언젠가는. 심지어 영화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계셔야 되겠죠. 아마 담임 목사님이 어디가 아프시거나 어디 뭐 멀리 가시면 나랑 가서 설교를 대신할 수도 있고 뭐 좋은 쪽으로 좀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거 앞으로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 어차피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라고 하는 쪽의 주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미칠 영향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안 돼. 이거는 조금 멀리 해야 돼. 이건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는 입장이 아직도 좀 여전히 서로 그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이슈가 되고 토론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모든 그 산업 또는 사회 문화 뭐 다양한 데서 다 쓰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심지어 이제 작곡에서도 쓰는데 작곡이 챗GPT가 하는 거 다라고 알아내는 기술이 또 발전하고 있고 이미지를 보고 이거는 뭐 가짜다 아니다라고 알아내는 기술이 또 인공신경망으로 또 저기 개발되고 있고 그러면서 제 생각은 이제 그 뭐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는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발전은 계속 할 거고 활용하는 데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도움이 되게끔 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뭐 저희도 그렇지만 월화수목 예전에 저희가 직장 다닐 때는 토요일 날도 근무하고 그랬죠. 오전 오후다 하다가 오전만 근무하다가 이제 토요일에 완전히 근무 안 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은 이제 그 하면서도 여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월화수목까지 일하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뭐 이렇게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뭐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그 더욱 그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로봇이나 자동화나 뭐 그 원격 근무라든지 뭐 이게 그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서 공장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결국은 사람이 의사결정을 사람의 일을 도움을 주는 특히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얼마를 해야 되나, 뭐 어떤 사업은 철회해야 되나, 뭐 어떤 사업은 수익이 얼마나 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예측이나 분류할 수 없는 거를 상당히 많은 정확도를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상당히 많은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제 활용을 되고 있고, 저 두 분이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그 시대적 조류를
어스를 수 없으니까 어그릴 수 없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반대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 걱정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쪽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 인공지능에 종속이 되는 걸 염려한 사람들도 이제 많고, 특이점이 오면 사람이 상당히 인공지능의 지배가 될 것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저희들이 아까 목사님도 지금 자율주행 2단계 이제 크루즈, 저도 이제 고속도로 탈 때 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손만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이제 하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죠. 완전 자율주행이라 하면 그 안에 운전대도 없이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영화를 보고 간다든지, 뭐 한숨 자면 뭐 명절날 부산에 도착했다. 이게 완전 자율주행의 등급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상용화 기술은 돼 있습니다. 근데 저런 윤리적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 이미지 인식 학습돼 있다 가지고 하는데, 가다가 사람을 치면 저 사람이 죽고, 오른쪽으로 저 사람을 구하려고 오른쪽으로 틀면 내가 죽는 상황.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저 MIT에서 저거를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법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상황, 거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또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조금 윤리적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어린아이, 그다음에 여성, 남성, 이렇게 가면 어린아이가 다치고 이렇게 가면 노인이 다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 가야 되는 상황이면 멈출 수 없고,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그거를 지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율주행의 제어 동작을 하기 위한 그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거라야 되니까. 물론 날씨가 밝고 이럴 때는 100%이기 때문에 사고 날 일은 전혀 없죠.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두운 날, 또 새벽에 안개 속에서 이 신호등을 인지를 못하면 지나가야 되는 거고, 장애물을 또 인지를 못하면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밑에 그림에 보면 사람이 실수하는 거는 대부분 좀 관대해요. 대부분. 근데 컴퓨터가 왜 실수를 하지? 이러면 되게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 이미지 인식이 99.9%가 된다 하더라도 그 날씨 상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돼 있죠. 그 실수했을 때 법적인 문제, 내 책임이냐, 자동차 회사 책임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상용화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기술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될 그 역기능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윤리구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사회의 공공성, 뭐 기술에 대한 목적성 이런 원칙 하에서 개발이 되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좀 어려운 쪽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고 또는 어떠한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을 통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쉬운 거는 고등학교 때 y는 ax 더하기 b를 배우고 왔잖아요. 아무리 뭐 인문반이라 하더라도 저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앤드류 윙이라는 사람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그분이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한 게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학생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고 듣고 있는데, 그 양반도 저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y는 ax 더하기 b.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건 학습 데이터인데, 키가 큰 사람은 y라고 하는 게 몸무게인데, 키가 크면 몸무게가 일반적으로 크겠죠. 이거 누구나 당연히. 또는 이제 뭐 공부 시간을 많이 들이면, x가 공부 시간이 많이 들이면 y 값은 100점에 가까워지겠죠.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x라는 걸 엄청 모아요.
어떻게 하든지 모아가지고 A와 B 값을 자꾸 맞춰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그 X가 커지면 이제 학습을 많이 한 사람 A는 자꾸 1로 가려고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 값을 얘가 학습을 통해서 자꾸 바꿔요. 예전에는 그 기준에 있는 자료 가지고 A와 B의 값은 뭐 우리 뭐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미분에서 0이 되는 X 값 찾으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A와 B의 파라메타 값을 주어진 X 가지고 얘가 자꾸 바꿔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키가 큰 사람한테는 A는 자꾸 2를 주려고 그러고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A는 자꾸 작은 값을 주려고 해요. 이렇게 자꾸 A와 B 값을 자꾸 바꿔요. 그게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런이라고 하는 입력 값을 가지고 결국은 웨이트들을 찾아내는 과정에 파라메타를 자꾸 튜닝을 해요. 그러면서 그 힌튼 교수가 제안한 뒤로 가서 다시 학습하기 이런 걸 또 쓰면서 이미지 인식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주어진 값의 특성이 있죠. 그러면 아까도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어린애들이 그 눈사람 만들고 거기다 얼마나 이게 교회 같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뭐 많고 이러면 교회가 뭐 하다 이런 특성을 잡아요. 여기도 남성 교인, 여성 교인, 어떤 교인에 대한 특성 자꾸 그걸 잡으려고 해요.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결과값을 얻으려고 주어진 값으로부터 어떠한 특성, 키가 크다, 몸무게가 얼마다, 목소리가 작다, 목소리가 너무 크다, 이런 특성, 머리 색깔이 하얗다, 머리 색깔이 검다, 안경을 썼다 이런 특성을 자꾸 잡아서 그걸 결과값으로 내려고 해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안에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도 있고 상당히 그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턴 인식, 수학, 통계,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뉴로 사이언스 뭐 이런 기술들도 있고. 근데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저희 과에서 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두 가지만 좀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거, 그다음에 딥러닝을 구현하는 거 두 가지만 좀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방대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 안에 있는 거를 하는 분들도 어떤 그 뭐 자기는 이미지 인식의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거만 좀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다른 쪽 기술들은. 그래서 또 어떤 뭐 그 머신러닝의 어떤 기법을 하면 이분은 또 뉴럴 네트워크를 잘 모르고 워낙에 방대한 기술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하고 있는 도서인데 혹시 나중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저분이 앤드류 윙이 추천한 도서인데요. AI와 머신러닝. 상당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한번 좀 보시면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3시까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기독교 신학의 범위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몇 가지 좀 검색을 좀 해봤더니 독일에서 저렇게 했더라고요. 저 안에서 화면에 있는 사람은 실제 그 목사님이 아니고 가상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기서도 보면 뭐 사람이 하는 거와는 좀 달랐다. 그래서 아직 그 기술이 좀 완전히 사람이 하는 거와는 좀 은혜롭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무미건조하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근데 보면 저 오른쪽 아래 설문조사를 보면 교회나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성도들한테 좀 물어본 결과고 오른쪽에는 이제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둘 다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고 이거를 교회에서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뭐 목이 좀 아프다 그럴 때 인공지능 목사님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김목현 목사님 말씀이 늘 은혜로우니까 인공지능 목사에 못할 겁니다. 저건 한 20-30분 저분이 또 이제 강의한 자료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
네, 제가 이제 그 혹시나 해서 저 아까 말씀을 가지고 설교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진짜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저거를 목사님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챗 GPT보다 좀 우월하게 하셔야 될 거니까. 저 다 하고 계시지만 참고하면 뭐 저도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은 요즘은 거의 구글 안 하고 챗GPT로 다 물어봐서 정확하기 때문에 구글은 몇 단계까지 가서 또 여러 가지 사이트마다 다 답이 달라가지고 정제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와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 시간적으로도 많이 좀 하고 있고 특히 도움을 받는 게 영작을 잘해요. 얘가 그 네이버의 팝하거나 뭐 구글의 영어보다 한글로 쓴 거를 얘가 더 영어로 잘 만들어줘요. 딱 그 논문에 게재할 걸로.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써줘가 아니라 내가 이런 한글로 만들면 영어로 바꿔줘 이러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언어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게 되면 앞에서 쓴 단어를 두 번째, 세 번째 또 쓰면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는 한글 쓸 때 그냥 이렇게 쓰는데 영어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걸 좀 지양합니다. 논문 쓸 때. 그럴 때 다른 단어로 좀 해줘 이러면 또 써주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건 챗GPT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7가지로 좀 알려줘 이랬더니 그 어떻든 그 교회에서도 인공지능의 큰 흐름을 거스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이해를 하고 디지털 목회 준비하셔야 되고 또 공동체성 인간성을 더 강조해야 되고 윤리적 리더십을 갖춰 나가야 되고 또 지금 자라오는 젊은 세대들은 인공지능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AI를 이용한 선교도 충분히 할 수 있죠. 필리핀의 뭐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바쁘시면 인공지능 목사님을 파견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AI에 대해서 그거 뭐 할라 해? 뭐 이렇게 부정적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AI에 대한 투자가 좀 작아서 그렇지 중국, 일본, 미국은 어마무시한 그 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여의도에 지금 난리 난 분은 R&D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틀막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 R&D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그 선도적 국가로 가야 됩니다. R&D를 많이 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 저 임상순 교수님도 책을 많이 쓰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감사스러운 거는 우리 그 교수님하고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자격은 이제 없어요. 민간 자격이 있긴 한데 이제 국가 자격은 인공지능 이러면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또 목사님이 또 하라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또 준비되면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데이터 분석이면 좀 어렵죠.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한 4권, 5권 정도 썼는데 거의 뭐 지금 잘 안 팔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해마다 좀 개정을 해야 돼서 지금 방학 중간에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래서 혹시 뭐 이제 두서없이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할 만한 그런 이제 바탕으로 나중에 혹시 또 시간이 되면 저희 학생들이 그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이제 하고 어떻게 사람이 눈으로 하는 거를 컴퓨터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가 또 재미있게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을까요? 유료는 그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챗GPT에 3.0, 4.0, 4.0부터가 아마 유료일 텐데요. 유료는 그 유료 버전 하면 거기 월 $20
구글에서 오픈 AI, 네, 오픈 AI에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하고 씁니다. 제가 카드 쓰는 방법까지 예. 근데 챗GPT는 우선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사실 나는 이제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 음악이나 사진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경우 외에는 사실 저도 유료 버전은 남의 거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제 한 $20 가지면 보통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쓸 수 있어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또 이제 멀티 유저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면 사실은 요 텍스트 기반의 이 질문과 응답은 무료 버전도 가능한데 약간 불편한 거는 한 5-6번 정도 물어봐서 답을 알면 다시 로그인 하라고 좀 가르쳐요. 자꾸 유료 버전 하라고 이제 넘어가라고 메뉴가 뜨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자녀분들이 갖고 계신 거 있을 거예요. $20 내고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도 레포트를 거의 안 내는데 퀴즈를 계속 보는데 레포트가 챗GPT한테 물어봤는 걸 내가 입증을 못 해요. 소스 구하는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짜와 이러면 얘가 더 잘해요. 그걸 가지고 뭐 해버리면 이거 거기서 했는지를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아까 빅데이터 분석에 이제 실기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제가 만들지만 코드는 제가 안 만들고 저한테 물어보면 코드를 짜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수정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시간이 절약되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제 프롬 임포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딱 짜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성도분들은 아마도 텍스트 기반의 무료 버전을 좀 써보시고 나는 사진에 관심이 있어. 사진을 이제 내가 입력한 사진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RGB나 이런 걸 좀 변형을 하겠다 그러면 유료 버전을 쓰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작사를 가지고 곡을 좀 붙여줘 이러면 이거 컨텐츠에 대한 거는 유료 버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예. 예. 저는 레포트를 낸 거를 이제 몇 년 동안 레포트를 내다가 이제 언제 순간부터 레포트를 안 내는데요. 다 베끼고 대부분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연습 문제 뒤에 있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부터 100까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라. 아니면 1부터 100까지 소스 구하는 짜라면 챗GPT에 물어보면 파이썬으로 짜줘, 자바로 짜줘, C로 짜줘, 비주얼 베이로 짜줘 모든 언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이 그걸 가지고 타이핑을 해야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도 돼요.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 플랫폼에서 수행한 거 결과로 해가지고 출력해서 내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한 50명 되는 거를 챗GPT로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똑같은 코드야. 언어가 보통 변수 선언부터 좀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아. 이러면 의심을 하죠. 이제 두 학생 거를 가져다가 불러다가 너 어디서 했냐? 아니면 이제 챗GPT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남이 짜놓은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카페에서 나온 거, 나는 대단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이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나의 문제에다가 접목을 해서 풀고 이런 거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도 또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얘가 이분이 만든 레포트가 과연 챗GPT냐를
검증하는 인공신경망이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예전에 딥페이크는 생성적 신경망, 적대적 적대 신경망 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만약 연예인처럼 얼굴을 뵙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챗GPT가 나온 거를 이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이 모르도록 또 하는 기술이 또 개발돼 가지고 같이 발전하고 있어요. 만들면 얘를 하고 얘가 또 만들면 얘를 또 모르게 하는, 그래서 지금 이게 서로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그렇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컴퓨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예, 참고만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은 너무 좀, 네. 조정욱입니다. 아니, 지금 쭉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제목이 인공지능과 기독교 신앙. 저는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이 기독교 신앙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목사님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좀 제가 이공 쪽에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근본적인 걸 묻는 게 좀 약간 좀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기독교 신앙에 미칠 수 있는 아까 뭐 목사님의 설교니 뭐 했는데 근본적으로 신앙에 관한 저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제가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아직? 앞으로 50년 후에는 저 같은 사람이 와도 저처럼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하거든요. 저는 뭐 제가 살아생전에 그걸 보면 영광이겠지만 앞으로 이제 온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화 속 이야기들이 실현이 다 되고 있잖아요. 우주로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어떻게 되니?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 김정호가 대동여지도 그릴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구글맵 지금 들고 가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 너 뭐 하고 있니? 구글맵이 있는데 네이버 지도. 김정호가 그 당시에 이런 거 만들어줄 거 상상을 안 했죠. 자기는 걸어 다니면서 다 지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때 불과 200~300년도 안 된 건데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내비 가지고 움직이고 이제 심지어 운전을 내가 안 하고 김정호가 지금 살아 계시면 아마 대단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50년 후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런 세상이 이제 맞닥뜨렸을 때 나는 되게 좀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완벽한 싱귤러리티가 오는 시대가 저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순기능을 잘 활용해서 산업의 발전, 의사결정, 교회도 활성화 근데 결국 근데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이제 기본적인 지론이 있고 네가 일해, 네가 설교해, 나는 좀 놀다 올게 이런 저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죠. 네. 좀 이제 사람은 여가를 좀 하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가족과 함께 좀 보내고 일은 좀 이런 입장에서 저는 순기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에 이게 답을 좀 못해요. 네. 좀 죄송한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식도 다 필요해지만 근본적인 게 영성인데 과연 그러면은 이 AI 인공지능이 그런 영성 또는 기독교 신앙을 벗어나서는
대체할 수 있는 저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게 가능한지. 아, 그 장로님 혹시 허라는 영화 혹시 HER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이랑 사랑에 빠집니다. 남자가 그 영화 한번 보시면 그 영화 감독도 아까도 목사님이 영화 얘기를 몇 가지 했잖아요. 크리에이터라든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가 이제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거가 가능하다. 거기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앞으로 이제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마지막에 뭐 기쁨, 편안 뭐 이런 거보다 평안과 AI보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는 100% 동감을 하고요. 영성은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줄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아까 독일에서도 했지만 교감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와 있고 계속 진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로님. 이것도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거니까 서로 교감하면서 하는 기술까지 좀 되면 저는 왜 싱글렐러티 시대가 오면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 목회하시는 분이든지 여기 그러니까 가장 그 싱글렐러티에 완벽한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다 로봇가 앉아 있고 여기도 목사가 로봇이고 사람은 여행 다니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완벽한 교회에서의 싱글렐러티인데 그거를 뭐 그거가 교감이 있다 없다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이제 교회가 어쨌든 부흥되고 잘 되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변하는 세계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에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평택대학교회와 특별히 오늘 강의하신 우리 장희성 교수님과 그 가정과 평택대학교 피어성 기념학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